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성호입니다. 제가 오늘 캠퍼스에 주차를 잘 못 찾아가지고 저쪽 좀 멀리 대놓고 이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어왔는데요. 근데 언제 와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또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강도기를 제가 부탁을 받았고요. 제 전공이 원래 서양 정치 철학, 특히 19세기, 20세기 유럽과 미국의 정치 사상이 전공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익숙한 주제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또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 얘기를 어떻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지금 상황에서 이 얘기가 어떻게 제가 풀어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강독하기로 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한 학기 내내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두 번 강독 당연히 말이 되고요. 다만 함재봉 원장님이 하실 다음번 강연이랑 이걸 어떻게 분업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첫 번째 강연을 하게 됐으니까 오늘 이 또크빌에 대한 강독은 방점을 이 큰 그림 그리는 데 잡을까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역사적 배경이 뭔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나오게 되는 그 역사적 배경의 어떤 프랑스적 맥락이 뭔지, 미국적 맥락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이게 원래 2권짜리인데요. 영어 번역본도 이렇게 벽돌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을 관통하는 어떤 개념적 얼개라 그럴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조금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그 개념적 얼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또크빌이 이 벽돌 같은 책에서 다루고 있는 큰 주제의 덩어리가 뭔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함재봉 원장님이 다음 시간에 오셔서 조금 더 이 디테일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거의 함의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금 말씀드린 거를 말씀드릴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이 또크빌이라는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 프랑스적 맥락이 과연 뭔지, 그 다음에 이 또크빌이 다루고 있는 건 미국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도대체 미국적 맥락이 과연 그 당시에 뭐였던 건지, 그 다음에는 개념적으로 이 또크빌이 사용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어떤 이 개념의 이 조합이 있는데요. 그 개념을 어떻게 구사하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주제로 들어가서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크빌 안에. 그렇지만 특히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또크빌한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잘못되면은 망하는지에 대해서 또크빌이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자멸, 붕괴의 시나리오를 2가지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가서 제목이 조금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민주주의라는 거에 자멸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제목이 조금 요즘 시대에 잘 안 맞는 politically correct하지가 않은 이런 제목을 단 이유는요. 사실은 저게 제 말이 아니라 The Taming of the Shrew*라는 셰익스피어의 연극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은 양해해 주시면은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라는 이 책은 1835년에 1권이 출간되고요. 1840년에 2권이 출간됩니다. 좀 이따 이 책에 대해서, 텍스트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책의 오서는 바로 알렉시스 드 또크빌이라는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쁘게 생겼죠.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보던 뭐 일본이나 한국 순정 만화의 주인공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뭐 곱슬머리가 흘러내리고 뭐 야리야리한 몸매와 이 예리한 턱선과 날카로운 콧매와 뭐 우수에 찬 눈빛,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랄까요, 그 유럽의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의 귀족 하면은 딱 맞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족이었습니다. 백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쿠빌의 젊었을 때 초상을 보시면은 그렇죠. 이 속눈썹까지 더해져가지고 더 귀족 같은 백작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지금도 남아있는 샤또 또쿠빌입니다. 또쿠빌의 성이에요. 노망디에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냥 또쿠빌의 후손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데요. 그 백작가에. 근데 그때는 일반 개방을 안 했었는데 요새는 저걸 호텔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노망디 가시면 샤또 또쿠빌에 가서 묵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새 모습이 저렇고요. 이 대단한 귀족이었습니다. 1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노망디의 가장 명망가였고요. 단순히 이 돈이 많은 토지 귀족일 뿐 아니라 그 대대로 국가에 봉사하는, 다시 말해 정치를 하는 이런 귀족 가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쿠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복하게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었죠. 문제는 또쿠빌이 이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가지고 이 혁명기에 태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5년에 태어나는데요. 여기 밑에 연표 보시면 1805년이면은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로 등극하면서 제국을 선포했던 때였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터졌던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또쿠빌 가문은 그 프랑스 대혁명의 공포 정치의 와중에서 크게 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또쿠빌의 증조부, 굉장히 유명했던 정치인인데요. 증조부는 결국 단두대에서 사형을 당하고요. 또쿠빌의 아버지 에베디 또쿠빌 백작 역시 단두대에 오릅니다. 다만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는데 집안이 혁명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쿠빌은 옛날 귀족과 달리 요새로 치면은 사법고시를 봅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나와서 사법고시를 봐가지고 법무부에 들어가요. 그래서 프랑스 법무부에 요새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교정국 같은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법무부 교정국의 직원으로서 출장 명령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선진적인 교정시설, 다시 말해 감옥의 시스템을 연구하라는 이제 임명을 받고 미국 출장을 오게 됩니다. 그게 18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830년에서 31년에 걸쳐서 9개월 동안 미국을 주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을 주유하고 그때 느꼈던 거, 그때 모았던 자료 이런 걸 가지고 프랑스로 귀국을 한 다음에 썼던 책이 바로 아까 여러분 보신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이었어요. 1권이 나옵니다. 그게 1835년이었어요. 1835년에 그 책이 나오자마자 그 책은 프랑스를 넘어서서 전 유럽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첫째, 미국이란 나라가 1776년에 독립선언을 했지만, 사실은 유럽의 관점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미지의 나라였던 것이고요. 더 중요했던 것은 민주주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대혁명이 터지고 민주주의라는 거를 막 실험해보고 있었지만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한다는 게 굉장한 호기심의 대상이 됐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출간이 되자마자 전 유럽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결국 1840년에 그래서 2권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셀럽이 된 거죠. 요새로 치면 거의 유튜브 100만 뷰, 우리 함재봉 원장님 같은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가 된 또쿠빌은 워낙 집안도 그렇고 집안의 전통도 그렇고 하니까 정치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37년인가요? 39년에 이 하원 의원이 돼요. 당시 이 프랑스에. 하원 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치인으로서 길을 걸어서 나중에는 프랑스의 외교부 장관까지 합니다. 프랑스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알제리 식민지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그건 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역시 우리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이 야리야리한 귀족 타입답게 맨날 폐병으로 콜록콜록 하다가 일찍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4인가요? 54세 젊은 나이에 이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 그렇지만 역시
그 스브니에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자기의 자서전하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유명한 그 프랑스 혁명과 구체제, 앙샹 레짐이라는 또 다른 고전을 남기고 죽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복받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출세도 많이 했고 그다음 명예도 많이 얻었고 뭐 굉장히 잘 살다 뭐 조금 요절한 것 빼고는 좀 일찍한 것 빼고는 잘 살다 갔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치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또꾸빌이 살았던 시대가 요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89년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터지죠. 터지자마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공포정치, 피해 숙청, 로베스피에르의 어떤 그 피해 숙청이 벌어지고요. 결국은 그런 식의 급진적인 민주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급진적인 민주화가 반동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반동을 불러일으킨 그 반동의 정점에 바로 1799년에 나폴레옹이라는 그 젊은 장교의 이 브루메, 18th 브루메, 그러니까 브루메 18일의 쿠데타라는 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폴레옹이 그 독재 통령, 그러니까 그 총통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총통으로 취임한 후 불과 몇 년 후에 자기 스스로 이번에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게 1804년에 시작되는 제1제정이었던 것이죠. 결국 1789년에 시작했던 프랑스 대혁명,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프랑스의 민주화라는 게 결국은 불과 얼마 안 가서 제정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어떤 이 널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폴레옹의 제1제정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결국 워터루에서 마지막 패전을 하게 되고 패전을 하고 나서는 이번에는 그 승전국들이 프랑스의 옛날 구체제, 다시 말하면은 대혁명 이전에 있었던 부르봉 왕가를 다시 복구를 시키죠. 그래서 소위 그게 부르봉 왕정복고라는 게 벌어지고요. 1815년에. 그러니까 대혁명 이후에 그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겁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이게 문제는 또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그 주제가 몇 번 걸쳐 나올 겁니다만 민주주의라는 건요, 민주화라는 거는 한번 뚜껑을 열면 다시는 닫을 수가 없는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는 한번 시작되면은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느리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제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꾸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르봉 왕정 복고가 실패를 하고 1830년에 7월 혁명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혁명, 그리고 그 혁명에 이제 한 1832년까지 계속 혁명의 이제 잔향들이 넘어가는데요. 바로 이 혁명이 여러분 많이 보셨을 레미제라블의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혁명이 바로 1830년 혁명입니다. 1830년 혁명으로 결국 부르봉 왕가가 쫓겨나고 부르봉 왕가의 방계였던 올레앙가의 루이 필립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추대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혁명 세력이 그냥 왕을 추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왕인 거죠. 좋게 얘기하면 일종의 입헌군주제가 이번엔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7월 왕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바로 이 7월 왕정 시기가 또꾸빌이 국회의원이 되고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했던 이 시기였던 거예요. 결국 7월 왕정이라는 거는 그냥 뭐 눈 가리고 아웅 같은 것이었고 결국은 1848년 전 유럽에서 벌어지는 이 1848년 혁명의 와중에 프랑스에서도 2월 혁명으로 인해서 이 껍데기였던 왕정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고는 1848년에 제2공화정이 시작되죠. 바로 이 제2공화정 때가 또꾸빌이 외교부 장관으로 입각하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꾸빌은 본인이 귀족 출신, 그것도 굉장한 귀족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화국을 위해서 일했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공화국정이 유지가 되면 좋은데 이 공화정의 대통령으로 뽑았던 게 나폴레옹의 의붓딸의 자식이었던 루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이 나폴레옹이 이 제2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가 나폴레옹의 흉내를 낸답시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친위 쿠데타를 1851년에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역시 나폴레옹을 따라서 자기가 황제 자리에 등극을 합니다. 소위 제2제정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폴레옹 3세가 됩니다. 자, 이 스토리는 끊임없이 이제 계속합니다. 프랑스 역사라는 게 너무너무 격동의 역사라서요.
그렇지만 지금 이 또꾸빌이 살았던 시대 전후만 들여다봐도 이게 지금 격동이라 그러기에는 너무나 널뛰고 있는 이런 세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치가 좌에서 우에서 끝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회가 양극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하고 뭐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 사이에 점점 이 간격이 벌어지고 골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또꾸빌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격동의 정치의 시절,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이념적 양극화가 극단으로 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인 거죠. 이 사람은 자기는 귀족 출신이고 당연히 프랑스 사회에서 보수 기득권층의 일원인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공화국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굉장히 지식인으로서 당시의 진보 좌파 지식인들이랑도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또꾸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뭐를 하고 싶었던 것이냐 한다 그랬을 때 이것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끝에 가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 자기 친구들인 진보 좌파 급진적인 지식인들한테 민주주의 좋은 건데 민주주의 니네가 하자는 대로 100% 다 해가지고는 민주주의 망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제할 줄을 알아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속한 계급, 자기처럼 보수, 우파 진영한테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시끄럽고 뭐 더럽고 뭐 하여튼 뭐 복잡하고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역사의 섭리입니다. 민주주의는 신의 섭리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이 또꾸빌은. 민주화가 시작되면은 그거를 다시 그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을 덮을 수는 없는 것이고 민주주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환상은 버리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존재를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또꾸빌 얘기를 더 이어가기 전에 도대체 미국이라는 게 뭔데? 그렇죠? 우리 시대에도 지금 미국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저희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미국 더 이상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이 나라가 그럼 본질이 뭐이며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가 그런 많은 질문을 하듯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뭐냐? 거기서 민주주의 한다는데 그게 뭔데? 이런 질문이 유럽에 만연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라는 게 당시에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항상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미국이 젊은 나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기껏해야 230-40년 된 나라, 뭐 우리 뭐 단군 할아버지부터 5,000년 된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젊은 나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물론 굉장히 논쟁적이긴 해요. 그렇죠? 짧게는 1948년, 길게는 1919년.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느 쪽으로 카운트를 하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지금 100년 조금 넘은 나라예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지금 현행 헌법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우리의 지금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이랑 또 별개로 우리의 지금 현행 헌법은 1988년에 발효가 됐어요. 미국의 현행 헌법은 1789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미국이란 나라는요. 공화국으로서 민주국가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미국의 헌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산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미국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 미국의 식민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간과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식민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짧게 잡아도 1606년에 런던에서 만들어진 그 식민 개척회사가 시작인 거고요. 결국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607년이 되면은 이미 제임스타운,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이미 그 식민지가 개척이 되고요. 제일 우리한테 익숙한 퓨리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와서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이게 1620년의 얘기입니다. 지금 플리머스에 도착한 게 1620년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 식민 개척의 역사가 오래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식민지에 도착을 해서 자치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오자마자 다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도 뭐 케임브리지 어그리먼트부터 메이플라워 팩트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직접 민주주의적인 자치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대영 제국이라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미국 신대륙의 식민지를 관리할 만한 국가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 방임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총독이 오는 게 아니라 총독이 오더라도 힘이 별로 없는 거고 다들 각자 자치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통계치, 역사적인 통계치 같은 거를 보면은 영국 본국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성인 남성 비율이 한 20% 정도 됐다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당시 식민지 13개, 미국 식민지에서는 그 수치가 80%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이 굉장히 그 역사가 길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는 건요, 1754년부터 1763년까지 벌어지는 이게 프렌치 인디안 워, 프랑스 인디아,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프렌치 인디안 워 때문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프렌치 인디안 워는 사실은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던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의 그 뭐랄까요, 그 데리베티브 확장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7년 전쟁은 사실은 이게 최초의 세계 대전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대륙에서 왕위 계승을 두고 전쟁이 벌어졌지만 이 전쟁이 불똥이 튀어서 인도에서도 사실은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고요, 미국에서도 싸우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그거를 프렌치 인디안 워라고 이제 불렀던 것이죠. 이게 이제 변곡점이 되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전쟁이 결국 영국의 승리로 끝나긴 끝났는데 전쟁을 치르느라고 이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고 했는데 그 전쟁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국이란 나라가 그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국채를 갚기 위해서, 전쟁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명분은 우리가 식민지에 너희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가서 싸운 건데 너희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지, 지금 이런 논리였던 것이죠. 문제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그 조치라는 것이 대영 제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국으로서 확립이 되는 시기랑 겹쳐서 일종의 국가 능력이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행정 체계도 이제 합리화되고 조세 시스템도 합리화되고 이게 관료화되고 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어떤 제국이 통치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식민지의 예를 들면 스탬프 텍스 같은 겁니다. 우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했던 게 바로 홍차였던 것이죠. 당시에 필수 기호품이었던 홍차 같은 거에다가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옛날과는 달리 국가가, 관료가, 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영국의 식민지인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사실은 당시의 역사 기록을 보면요, 영국 내부, 본국에서는요, 이미 무슨 뭐 우표세, 홍차세 이런 게 다 이미 거두고 있던 참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식민지에서는 그걸 거두지 않고 있었던 건데 이 식민지인들이 왜 우리한테 걷어가냐고 반발하는 게 사실은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웃겼던 겁니다. 이미 우린 다 내고 있는데 식민지 너희는 왜 안 내?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미국 독립의 가장 중요한 레토릭, 그 수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Englishman's Liberty예요. 다시 말하면 영국 사람들이 영국인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이상한 얘기인 겁니다. 영국인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1919년 기미독립선언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겠다.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게 통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식민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새롭게 등장한 대영 제국이라는 국가가 그런 식으로 세금을 걷어가고 막 관료들이 와가지고 막 뺏어가고 하는 게 영국의 원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대영 제국의 본국이 타락하고 있는 거고 자기들이야말로 원래 영국인의 자유를 구가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적어도 정치적 수사 차원에서 자기들의 명분을 합리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nglish means liberty. 자기들이 영국인보다도 더 영국인이다라는 그런 이상한 수사가 나오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재미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거죠. 그 패트릭 헨리가 얘기했나요? 뭐 자유 아니면 죽음을 뭐 그러면서 항상 따라 나온 얘기가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는 웨스트민스터 국회에 이 대표자가 못 가는데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냐? 뭐 지금 이런 얘기로 너무너무 우리 귀에는 당연하게 들리지만 그건 역시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의 대의제 제도는요. 기본적으로 그걸 가상대의제, virtual representative system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국에서는 예를 들어 지역구에서 선출돼서 국회로 들어오더라도 지역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선출은 지역구에서 됐을지 몰라도 일단 선출이 된 이상 모든 제국의 의원은 제국 전체의 인트러스트를 대변하는 것이지 자기가 나온 출신 지역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브리스톨 같이 당시 대영 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산업도시 브리스톨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의 대의제는 어느 지역구에서 나왔든지 간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식민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우리는 대표가 없는데 대표가 없으면 우리 세금 못 내? 이러고 나오니까 영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황당한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것도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과 오해로 말미암아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결국은 그 보스턴 마사커 그러니까 보스턴에서 학살 사건 학살이 해봐요. 그게 많이 죽은 것도 아닌데 하여튼 영국군의 발포 사건이 나고 그거에 대한 그 후에 이제 보스턴 티파티 그러니까 그 보스턴에 정박돼 있는 영국 상선에서 인도에서 수입되어 온 그 이 홍차를 이제 그 약탈해서 버리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저항 운동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서로 에스컬레이트가 되면서 결국은 렉싱턴에서 그 보스턴 위에 케임브리지 바로 위쪽에 렉싱턴이라는 콩코드 바로 옆에 있는 그 렉싱턴에서 이 1775년에 드디어 시작됩니다 전쟁이. 그리고 소위 이 컨티넨탈 컨그레스 대륙 회의라는 게 소집이 되고요. 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되고요. 전면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뭐 이 전쟁 얘기를 지금 할 필요 없고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그 미국이 영국을 상대할 수가 없죠. 당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몰렸다가 결국은 미국이 이 영국에 이 승리하게 된 이유는 프랑스가 참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프랑스가 1778년에 공식적으로 참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7년 전쟁 때 영국에서 당했던 거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하고 덤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욕타운이라는 데서 코놀리스 영국군 사령관한테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전쟁을 마무리를 지어요. 1781년입니다. 그리고 이 1783년 파리에서 그 공식적인 그 강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이 미국의 혁명사인 거예요. 이 와중에 미국 쪽에서 이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오게 된 것이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독립선언, 그렇죠? 독립선언이 1776년에 토마스 제퍼슨이 썼습니다. 독립선언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동시에 사실은 1777년부터 그 헌법을 쓰기 시작해요. 독립을 할 거니까 이제 거기에 대비한 헌법. 왜 우리도 1919년에 우리 3.1운동 나자마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임시정부가 제일 처음 했던 작업이 헌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사실은 임시정부 헌법이 4월에 이미 나오는데요. 그것처럼 당시에 이제 그 헌법을 이제 쓰기 시작하고요. 그 헌법의 첫 번째 헌법으로서 등장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Articles of Confederation. 연맹규약이라는 헌법이 만들어지고 욕타운에서 영국군이 항복하자마자 실시가 됩니다. 1781년에 실시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지금 현행 미국 헌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의 현행 헌법은 사실은 개정 헌법이에요. 2차 헌법입니다. 그 전에 1차 헌법이 있었어요. 그게 연맹규약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연맹규약이었던 겁니다. 연맹규약이라는 이 글은요, 여기 그죠? Articles of Confederation and Perpetuation between the states.
13개 주들 간의 국제조약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물론 국제조약보다는 더 강한 그 강제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제일 비슷한 건 우리 시대는 EU 같은 이런 형태의 어떤 헌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헌법의 전문, 헌법 전문이라는 건 그렇죠. 우리나라도 무슨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하면서 이 헌법을 만드는 취지와 명분과 대의를 밝히는, 선언하는 게 이제 헌법의 전문인데요. 근데 이 연맹규약의 전문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we the people, 우리 인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하면서 국민들을 뭐라고 수식을 하고 있냐면은 13개 주의 이름을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13개의 각각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계약을 하나 맺는 거다라면서 주체가 다시 말하면은 미국 국민이 아닌 거예요. 뉴욕주의 주민, 매사추세츠주의 주민, 버지니아의 주민들인 거지 미국 국민은 아직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 식의 굉장히 이상한, 마치 EU에서 아직도 독일과 프랑스와 뭐 이 모든 나라들이 각자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단순히 어떤 주권의 소재라는 이론적인 문제뿐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앙 국가기구가 없는 겁니다. 특히 행정부가 없어요. 중앙 행정부가 없어요. 유일한 어떤 연방 차원의 중앙 어떤 국가 차원의 국가기구는 의회밖에 없었어요. 의회도 하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하원이라는 게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의해서 뽑힌 것도 아니라 각 주정부, 13개 주정부가 자기 대표를 파견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개 주정부에서 파견 나온 이 각 대표들이 한 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와 관계없이 규모와 경제적 규모 같은 거와 관계없이 다 평등하게 한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나마 또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과반수도 아니라. 그러니까 9개 주가 동의를 해줘야지만 법이 통과가 돼요. 그나마 이 연맹규약을 개정을 하려면은 만장일치를 해야 돼요. 13개 주가. 이런 식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연맹규약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택싱 파워가 없어요. 조세권이 없습니다. 연방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연방정부가 예산을 짠 다음에 그거를 각 주정부에 보내요. 그래서 각 주정부가 너희가 알아서 도네이션을 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은 이 만들어지자마자 1782년도 예산을 보면요. 그 연방정부에서 10 million, 그러니까 1000만 불을 연방정부 예산으로 요청을 해요. 근데 막상 각 주, 13개 주에서 온 거를 다 걷어 보니까 180만 불밖에 안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적어도 연맹규약에 따르면은 대외적인 외교권은 연방정부가 가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각 주정부가 외국 정부랑 따로 협상을 하거나 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연방정부가 외국에 나가서 협상을 해가지고 해왔는데 이거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했던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1783년에 파리 강화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욕타운에서 영국군이 물러나긴 했지만 사실은 그거 미국이 이긴 거 아니거든요. 영국이 그냥 내가 무슨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식으로 물러난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영국이 맘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감당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 강화조약의 협상 과정이 무지하게 미국 쪽에서는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많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존 제이라는 사람이 그 델리게이션을 끌고 가는데 많은 걸 양보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양보했던 게 뭐냐면은 전쟁이 터지고 나서 미국 독립전쟁이 터지고 나서 미국 영토 내에 있었던 영국인의 재산을 전부 몰수를 했는데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적산인 거죠. 적산 처리를 했는데 문제는 파리 강화조약에서 그걸 다 돌려주기로 한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겨우 평화를 얻고 왔는데 와가지고는 이번에 13개 주한테 애걸복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주에서 그 적산 처리했던 거 그거 다시 다 돌려줘. 그 말을 듣습니까? 결국은 그 막 애걸복걸하고 별수를 다 써가지고 돌려주다 결국 그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안 돌려줘요. 그래서 파리 강화조약이 이게 맺어졌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게 다시 깨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아닌 지금 이런 지경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국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사실은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컨티넨탈 컨그레스 대륙회의에서 전비 조달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한 거예요. 그렇죠? 국채 발행해서 누가 삽니까? 물론 프랑스나 유럽에서 좀 사주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사주는 거예요. 전쟁 공채를 사주는 거죠. 근데 이거 다 빚이잖아요. 전쟁 끝나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가 재정이 있습니까? 무슨 조세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국 정부가 이걸 갚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독립전쟁에 끌려나갔던 이 농민들, 이 사람들이 내 돈 돌려줘 하면서 사방 데모를 일으키다가 폭동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이즈 리벨리언이라고 사실 매사추세츠에 굉장히 유명했던 매사추세츠주에서 벌어졌던 그 폭동은 굉장히 그 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만큼 큰 규모의 폭동으로 번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겨우 만들어 놓은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되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혹시 그 뮤지컬 해밀턴이라는 그 뮤지컬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당시에 걸출한 불세출의 영웅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해밀턴은 사실은 조지 워싱턴의 부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전쟁 영웅이었고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고는 그 헌법을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위 필라델피아 컨벤션, 그렇죠? 필라델피아의 재헌회의라는 걸 소집을 해요. 여러분 아직도 그 필라델피아 가시면은 그 컨스티튜셔널 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 재헌회의가 소집됐던 데고 거기가 바로 자유의 종, 그 유명한 자유의 종이 있고 한 이제 이런 미국 민주주의의 성지인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 보면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은 해밀턴은 그런 회의를 소집할 자격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해밀턴은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은 그 워싱턴, 자기 옛날에 상관이었던 워싱턴을 찾아갑니다. 워싱턴을 찾아가가지고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피 흘려가지고 지킨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고쳐야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이 없으면은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비법적인 방법이라도. 그래서 워싱턴이라는 당시에 절대적인 어떤 이 권위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던 워싱턴을 움직여서 워싱턴의 이름으로 소집이 됩니다. 사실은 이거 법적 절차랑 아무 관계 없어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각 주에 13개 주에 옛날 다 같이 전우들이죠. 독립투쟁 같이 했던. 우리나라로 치면 3.1운동 33인들이 다시 뭉치는 거예요. 그게 55명이 모입니다. 필라델피아에. 그리고 16주 동안 필라델피아에서 회의를 해요. 그 회의 결과가 새로 만들어지는 그리고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1789년 헌법이었던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헌법은 사실은 소집 과정부터 불법이에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무런 관직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마치 독립운동 33인이 가지는 어떤 자기 도덕적 권위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상소집 같은 걸 한 이런 것이고요. 비준 절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연맹규약에 따르면은 연맹규약을 개헌을 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지네가 이게 굉장히 탈법적으로 지금 소집을 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이 비준되기 위해서 각 13개 주의 3분의 2만 동의하면 된다. 이렇게 지네가 멋대로 비준 절차마저 정해버립니다. 이건 역시 절차적으로 없는 거예요. 미국의 법에. 그리고는 비준 절차에 돌입을 합니다. 각 주마다 돌아다니면서 다시 말하면은 이거를 비준에다가 주민투표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쉽진 않았어요. 만드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비준도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버지니아하고 뉴욕이었어요. 버지니아하고 뉴욕이 당시 13개 주 중에 가장 파워풀한, 가장 힘이 센,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그렇고 가장 큰 주였던 건데 이 두 주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버지니아하고는 타협을 합니다. 버지니아하고는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은 여러분 지금도 미국 헌법 보시면요. 수정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정헌법 25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까지를 우리가 보통 권리장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표현의 자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수정헌법 2조의 가장 악명 높은 수정헌법은 그거죠. 이 총기 보유의 권한, 헌법적 권한도 역시 이 수정헌법 2조,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 사이의 권리장전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버지니아가
우리가 그렇게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연방 국가가 탄생하는 거에 대해서 겁을 먹고 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이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거를 10개의 권리장전을 써주고 대신 버지니아에 인준을 받은 거였어요. 문제는 뉴욕이었던 겁니다. 뉴욕은 이게 제일 쉽지가 않은 상태였고, 설사 이게 9개 주가 인준을 하더라도 뉴욕이 빠지면은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주의 주민투표를 앞두고 이 헌법을 썼던 사람 중에 가장 중요했던 세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하고, 파리 강화조약을 이끌었던 존 제이하고, 그 다음에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이 세 사람이 뉴욕에 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말하면 뉴욕의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전에 들어간 거예요. 설득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 신문 사설을 연재를 해요. 그게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연방주의자 논고라는 겁니다. Federalist Paper라 그럽니다. 이 Federalist들이 다시 말해 헌법의 의미가 뭔지, 왜 이걸 우리가 비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설득을 했던 굉장히 정치 사상사, 민주주의 역사의 고전으로 남는 이 Federalist Paper라는 게 그런 맥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건 왜 페더럴리스트들이 그런 식의 정치 철학을 가지게 됐느냐. 여러분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나오는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18세기의 미국의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1948년에 뭐 제헌헌법을 쓰자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선례가 많았어요. 미국 헌법도 있고 프랑스 헌법도 있고 독일 헌법도 있고 선례가 많아요. 근데 1787년 필라델피아 컨벤션 당시에 미국에서 지금 헌법을 쓴다 했을 때 선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주주의의 선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있었고요. 고대 로마의 공화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이 공화정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있었어요. 문제는 그 민주주의가 하나같이 다 예외 없이 망했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페더럴리스트들 입장에서는 문제는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럼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매디슨 같은 경우는 자기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공화국을 만들자는 거지 민주국가를 만들자는 게 아니다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민주화라는 거는 한번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이 열리면 절대 다시 닫을 수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페더럴리스트들이 그렇게 노심초사를 해가지고 막 민주주의를 꽁꽁꽁꽁 길들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죠. 두 번째가 존 애덤스입니다. 세 번째가 제퍼슨이죠. 토마스 제퍼슨. 네 번째가 제임스 매디슨, 그렇죠? 다섯 번째가 존 퀸시 애덤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먼로. 이 6명의 대통령이요, 버지니아의 대농장주 노예주들이에요. 미국식의 귀족들입니다. 그런 식의 어떤 이 헌정 디자인이 결국은 그런 식의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는 아무리 그 결과가 좋았다 치더라도 백래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앤드류 잭슨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테네시 사람이죠. 테네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쪽 변방 사람이에요. 변방 사람이고 대학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그냥 흑수저고 뭐 요새 시쳇말로는 듣보잡인 이런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노예주였어요. 노예주 대농장을 하고 이 프론티어 변경 지방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인디안 헌팅 하던 사람입니다. 인디안들 가서 때려 죽이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결국 1812년에 영국하고 전쟁이 다시 벌어지는데요, 미국이. 그때 워싱턴이 불탑니다. 1812년 전쟁 때 일약 전쟁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갑자기 미국의 일반 대중의 엄청난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돼요. 드디어 1829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처음으로 평민 출신의 흑수저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미국에.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 없는 민주화의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잭슨 1830년에 지금 미국인데요. 그렇죠? 1830년에 미국인데 여기에 지금 초록색, 연두색 뭐 여기 있는 이 주들은 아직까지도 뭐가 있냐면요. property qualification이 있어요.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투표권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원래 다 있었는데 많이 철폐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자 써 있는 주들, 이 T자 써 있는 주들은 뭐냐면은 세금을 어느 정도 내야지만 투표권이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재산이 있고 소득이 없으면 투표권이 없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1830년이에요. 그리고 잭슨이 들어와서 이거를 다 뜯어 고치는 겁니다. 뜯어 고쳐서 적어도 백인 남성이라면은 전부 다 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힘으로 미국의 어떤 민주화가 폭풍처럼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엄청난 민주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는 바로 이 1830년에 뭐죠? 또크빌이 왔습니다. 또크빌이 왔어요. 민주화의 격동의 한복판으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미국의 원래 헌법 정신이 이제 퇴색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이러는 것 같지만 프랑스에서 그 꼴을 보다 온 또크빌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질서 정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화라 그러지만 프랑스처럼 무슨 피해 숙청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포 정치가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좀 시끄럽고 더럽고 그렇긴 하지만 폭력적이지도 않고 그렇다면 또크빌 같은 그렇죠? 아까 프랑스의 그 경험을 가지고 왔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미국이란 데가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지? 우리 프랑스는 민주화를 한답시고 지금 저 난리를 치고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그렇게 매니지를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결론을 내려요. 제가 결론은 다들 설명되어야 될 거지만 하나, 민주주의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는 판도라 상자 같아가지고 뚜껑을 열면 다시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섭리입니다. 역사의 섭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제일 먼저 한 나라고 따라서 미국이 유럽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이 미국처럼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민주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옛날 아테네나 그렇죠? 로마나 피렌체와 달리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 바로 민주주의가 길들여져 있더라. 하다못해 잭슨기의 민주주의마저도 프랑스와 비교해보면은 이게 내재적인 제어 장치가 걸려 있더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 제어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만 또크빌이 봤을 때 원래 페더럴리스트들이 생각했던 헌법이 의도했던 그런 식의 제도적인 디자인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크빌이 오히려 페더럴리스트들이나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이 생각 못했던 차가 나는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소위 habits of the herd라고 굉장히 많이 이제 클리셰처럼 인용이 되는 또크빌의 얘기인데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더라 이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질서 있게 작동하는 이유는 제도는 무너졌는데 왜 질서 있게 작동할까? 제도가 무너져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사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시민의 문제입니다. 정치, 헌정질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퀄리티가 문제더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얘기를 되도록 간단하게 드릴게요. 또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관통하는 개념적 얼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다 익숙한 얘기예요. 자유와 평등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등이란 가치 이거를 항상 고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또크빌은 과연 이 자유와 평등이란 개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구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또크빌이 봤을 때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반드시 자유와 평등이 같이 가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민주주의라면. 근데 자유와 평등이 왜 같이 갈까?
그거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 여러분, 그 자유, 네. 제가 지금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물을 자유롭게 마셨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마셨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물 마시기 싫은데 여러분 중에 누가 와서 나한테 물 먹인 사람 없잖아요. 제가 물 먹고 싶은데 와서 팔을 잡으면서 물 못 먹게 한 사람 없잖아요. 나는 강압과, 그러니까 강제와 방해가 없이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누구도 나한테 간섭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마시고 싶어서 마셨어요. 강압과 방해 없이. 나는 자유롭게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자유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간섭 없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로운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요. 제가 노예예요, 사실은. 노예입니다, 제가. 근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요. 아무도 내가 목이 안 마른데 물 먹이지 않았고요. 내 주인이. 그 다음 내가 물 마시려고 그러는데 못 마시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난 자유롭습니까? 노예가 자유로워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개념, 이런 식의 자유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이제 개념적으로 수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또꾸빌이 쓰고 있는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또꾸빌이 쓰는 자유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다시 그 자유로운 노예, 물 자유롭게 마시고 있는 나라는 노예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설사 방해와 강압 없이 물을 마셨더라도 내가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주인 마음이니까.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맘 바꿔가지고 갑자기 뭐 나한테 물 먹기 싫은데 물 먹으라고 강압할 수도 있고 물 못 마시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인 마음이니까. 그렇다면 이게 조금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별하게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자유를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경우는 상태로서는 나라는 노예의 자유가 확보됐을지 모르지만 조건으로서의 자유는 노예이기 때문에 아직도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노예는 그 조건, 그 종속 내지는 지배 조건 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걸 보통은 이제 요새 정치 철학식으로 얘기하면 공화주의적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공화주의적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 치더라도 어떤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 돈이 힘이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나의 간극이 너무 벌어지면은 내가 비록 지금은 자유롭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언제 나를 지배하려고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현실로서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조건으로서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여전히 자유롭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이제 패티트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이 non-domination, 다시 말하면 비지배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회에 어느 정도의 평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게 돈이 됐건 정치 권력이 됐건 너무 많은 힘을 가지게 되는 상황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록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힘이 어떻게 지배의 힘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자유가 완벽하게 확보되기 위해서는 평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평등과 자유는 서로를 꽉 인테일할 수밖에, 물 수밖에 없다는 게 또꾸빌의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고 있는 자유라는 개념은 보통 우리가 자유주의라는 어떤 그 정치 이념에서 쓰는 자유의 개념이 아닌 공화주의에서 쓰고 있는 자유의 이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어떤 공동체, 민주적인 공동체, 민주주의는 자유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은 자유를 찾을 거고,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할 거고, 그다음에 자유가 뺏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불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자유와 민주주의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상적인 민주주의에서는 이게 자유와 평등이라는 게 서로를 딱 인테일하게 되는데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패시지에서 그런데 but for equality 하고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their passion is ardent. 그러니까 평등을 위한 어떤 열망이라는 건 그런데 자유와 비교해 봤을 때 ardent.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insatiable. 뭐 충족되지도 않는 거예요. insistent. 멈추질 않는 거예요. invincible. 그러니까 누구도 이 평등을 향한 열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이 평등에 대한 열망에 가득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론 다들 자유롭게 평등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차라리 다들 노예가 돼서라도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겁니다. 김떡구빌의 얘기는. 그렇게 자유와 평등이라는 건 원래 개념적으로 이렇게 얽힐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 평등을 향한 이런 정말 비상한 열정, 어떤 욕망, 이런 것이 사실은 자유를 오버라이드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평등에 대한 이런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욕망, 갈망, 이런 게 자유를 오버라이드하면서 하향 평준화를 시킬 때, 그때 바로 민주주의의 자멸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민주주의가 이 망조로 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꾸이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다들 너무나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인 이 개인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의 조그만 가족, 그 다음에 몇몇 친구 정도 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개인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개인주의는 그 자체로 나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가 나빠요? 내 가족의 복리를 지키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 자체로서는 저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꾸빌도 그 자체로서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대화를 할 줄 몰라요. 서로 간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희생 같은 걸 할 줄 몰라요. 서로 협조를 할 줄 몰라요. 그럼 모래알 같은 개인들로 꽉 찬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회가 원자화되고 형해화되면은 이 어떤 민주적인 개인주의 때문에 무슨 일이 따라 나오냐면은 결국은 그 사회에서, 그렇죠? 어떤 사회든지 간에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뭐가 해줍니까? 국가가 해줘요. 국가가 해줘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우리 동네 쓰레기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논의해서 당신은 못 치고 나 치고 해서 협조를 해가면서 동네 쓰레기 정도는 치웠는데 이제는 서로 이웃 간에 대화도 안 하니까 말도 안 하니까 협조가 안 되고 결국 쓰레기 치우러 국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관료적인 형태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관료제의 힘을 얻은 국가라는 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마음대로 직조를 하고 마음대로 고치려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들 원자화된 뿔뿔이 헤어진 흩어진 개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사실은 민주주의가 이런 식으로 망쪽으로 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외부로부터 침략에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침략이 들어오더라도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그럼 싸워야 될 텐데 의병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협조를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에. 상호 협력을 안 하기 때문에. 더 무섭게는 뭡니까? 그 안에서 독재자가 나와서 친위 쿠데타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민주주의를 독재 체제로 넘기려고 그럴 때 거기도 저항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서로 스크럼을 짜고 길거리에 나서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럴 힘조차 없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바로 또꾸빌 생전에는
나폴레옹 3세가 했던 짓인 겁니다. 나폴레옹 3세가 공화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나라를 전복시키고 자기가 황제가 됐던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민주주의는 저항을 효과적으로 못한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외부로부터의 어떤 취약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 한 묶음의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이제 중요한데요. 바로 다수의 폭정이라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영역으로 이거를 환원을 시키면 뭐가 됩니까? 1인 1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인 1표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 다수의 뜻이, 공독세까지, 하여튼 다수의 의지, 다수의 의견이 더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제 하에서 우리가 다수결주의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 다 그렇지 않다는 거 알죠? 다수의 의견대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많이 보는 겁니다. 제일 쉽게 보통 얘기하는 게 저 위에 독일 같은 거죠. 예를 들면 히틀러는 선거로 집권한 사람이에요. 선거로 집권했습니다. 그 선거로 집권해서 그때 굉장히 말마 헌법에 따라서 수상이 됐던 사람이고, 물론 그 이후에 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했던 여러 가지 역할들은 굉장히 어떤 합법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많긴 합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어가지고 집권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꾸빌이 얘기하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수결주의가 우리는 단순히 힘의 논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소수자의 인권이나 소수자의 의견이 박해를 당하는 이런 식의 숫자의 어떤 이 다이내믹스라고 생각하는데, 또꾸빌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의 폭정이 무서운 이유는, 예를 들면은 독재자의 폭정보다 다수의 폭정이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독재자의 폭정은요, 독재자한테 탄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서 설사 처형을 당하더라도 순교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무슨 복권도 시켜주고 언젠가 사람들이 그 이름도 기억하고 참 이 민주화 투사로서 우리가 기억도 되고 이렇습니다. 문제는 다수가 폭정을 하게 되면요. 다수가 폭정을 하게 되면은 그런 식의 어떤 다수의 폭정에 대한 저항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도덕적 권위마저 상실한다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의 폭정의 가장 무서운 점은 민주주의를 도덕화시킨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수의 의지는 사실은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인데, 다수가 더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견이 마치 도덕적 권위를 가지는 것처럼 되고, 거기에 저항을 하게 되면 단순히 내가 소수자로서 그 의견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폭정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정치를 도덕화시킨다. 이게 사실 또꾸빌이 얘기하는 저는 제일 재미있는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 민주주의가 망조로 들어서는 또 다른 길이 바로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내지는 다수의 폭정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식의 도덕이라는 거를 무기화해서 정치를 하는 이런 어떤 이 상황. 이게 민주주의가 망조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또꾸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겁니다. 말관의 길들이긴 이겁니다. 사실 셰익스피어의 The Taming of the Shrew. 사실은 이거 엘리자베스 테일러하고 루샤 버튼이 영화로 만들었었죠. 무비 포스터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한다 그랬을 때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봤듯이 미국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그 제도적으로 길들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그렇다고 안 하자는 거 아니에요. 모든 민주주의는요,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권위가 한 군데로 몰리게 돼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중앙 집권화되면 될수록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이거를 분권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 국민의 이름으로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그 칼이 아무리 춤을 추더라도 이게 집행이 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분권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권에서 뭐라 그러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완화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중앙집권화와 행정적 분권화가 결합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또 다른 재밌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로이어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또크빌은 뭐라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 로이어라는 계층이 귀족들이 몰락하고 왕족들이 몰락한 상황에서 새로운 귀족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서 귀족은 세습 귀족들이 아닌 거죠. 다들 메리토크라스인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귀족이 된 사람들이죠. 모든 민주주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로이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다 그랬을 때 이건 역시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로이어는 뭐가 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법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 법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질서와 어떤 이성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그 새로운 어떤 이 귀족으로 등장하는 것이 결코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프랑스식의 로여와 그러니까 대륙법을 하는 로여와 영미식의 관습법을 하는 로여는 다르다. 이 얘기를 물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프랑스의 아까 고베스피에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프랑스의 혁명 지도부들도 다들 로여였던 것이죠. 근데 혁명 지도부들도 다 로여였는데 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피바다를 만들었느냐 한다 그랬을 때 또크빌의 얘기는 그거는 대륙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연역법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법고시로 육법전서를 딸딸 외우면 되는 거죠. 육법전서를 딸딸 외우고 그 블루프린트에 맞춰가지고 현실을 재단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혁명가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책 읽은 거에서 그려지는 어떤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있고 현실이 그 유토피아와 맞지 않으면은 하다못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시간, 공간 감각까지 지워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로이어들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대륙법의 훈련을 받은 로이어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혁명 지도부든 다들 거기도 로이어 출신들이 많았던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지금 여기서 또크빌이 얘기하는 이 로이어들은 영미식 관습법 트레이닝을 받은 로이어들을 얘기합니다. 영미식 관습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판례법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육법전서 딸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수도 없이 많은 선례와 판례로부터 법리를 유추해내서 현재를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사회의 연속성, 사회의 전통, 이거에 굉장히 기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미식의 관습법 트레이닝을 받은 로이어들이 어떤 민주주의의 새로운 애리스토크라시, 귀족층이 될 때 그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로 그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뭐 엘리트주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또크빌은 사실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의 배심원 제도를 무지무지하게 높이 평가합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요. 배심원 제도가 더 좋은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크빌 역시 프랑스에서 사법고시를 친 법조인이에요. 그리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서커스 같은 거죠. 배심원들이 뭘 한다고 갑자기 그 논에서 무슨 밭에서 일하다 말고 와가지고는 살인 사건의 유무죄를 가려야 되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기관으로서 배심원 제도는 빵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데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배심원 제도가. 그런데 정치적 제도로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보통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법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일상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그 배심원으로 호출돼 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 같으면 배심원 통지서를 받으면 군대 입영장 받듯이 가서 이제 앉아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도 관심 없었던 무슨 살인사건, 아니면 뭐 상속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앉아가지고 몇 날 며칠을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올바른 판단이 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살면서 너무 먹사느라고 바빠서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근데 배심원으로 들어간 순간만은 과연 여기서 누가 옳은 거지? 누가 그른 거지? 여기서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구로서는 빵점인 거예요. 배심원 제도가.
그러나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기구로서는 이런 기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심원 제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로여라는 이제 특권층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기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순간만은 로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여가 되는 한 법질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정의란 게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되는 이거보다 더 좋은 시민교육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또크빌이 Art of Association 사실은 사람들이랑 섞이는 법인 거예요.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법인 거예요. 사람들이랑 교류할 줄 아는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그 스킬을 배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윌리엄스타운이라는 데입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서쪽 끝이에요. 저 오른쪽 끝이 지금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이고 매사추세츠주에. 이쪽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칼쿠리처럼 있는 게 여기가 지금 케이프컷, 그렇죠? 케이프컷 끝에 난타켓 있는 여기고 그 버크셔 카운티 서쪽 끝에 버크셔 카운티 제일 북쪽에 있는 데가 이제 윌리엄스타운이라는 동네예요. 그 동네는 제일 유명한 게 저 학교입니다. 윌리엄스 칼리지라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된 리버럴 아츠 칼리지가 있는데요. 제가 저 학교에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교수로 부임을 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놀랐던 이유는요. 이게 바로 또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타운십이라는 그 유명한 챕터에서 얘기하는 타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운은요, 윌리엄스타운이라는 이 타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거기에 이 타운홀이 있어요. 타운홀이 있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토론을 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셀렉맨이라 그러는데요. 셀렉맨이라고 거기 집행부를 뽑아요, 물론.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타운홀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습니다. 그게 타운홀 미팅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거의 원형 중에 원형인 거예요. 원형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갔는데, 제가 명색이 정치 철학, 정치 사상 이런 게 전공이니까 구경을 갔어요. 그걸 갔는데, 제가 보니까 교과서에서 배운 거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참여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고 의견을 얘기하는 게 중요할 뿐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기만 하면 그건 샤우팅 매치죠. 그게 아니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상호 설득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심의, deliberative 하다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 저렇게 정말 뭐 대학도 안 나온 것 같고 그냥 농장주 같은데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고 저렇게 설득을 열심히 하고 그러나 뭐 여러 가지로 뭐 느끼는 게 많고 배우는 게 많고 그렇죠. 뭐 우리 보통 근데 문제는 제 눈에 들어왔던 건요. 그거 다음에 따라오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따라온 일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정책 결정을 해요. 그럼 그때 갔을 때 기억에 너무 남는 게 레이크 조지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호수가 있어요. 그 마을에. 근데 그 마을의 그 호수에 수질이 나빠진다는 게 그날의 아젠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질이 나빠진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측정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아침 5시, 저녁 5시 2번 호수 가운데로 노를 저어 나가가지고 이런 실버 디스크가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디스크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떨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줄자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디스크가 흔들리면서 내려가면 햇빛을 반사하다가 어느 순간 안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몇 미터인지 이걸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투명한 건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는 모터보트 못 씁니다.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를 저어 나갈 수밖에 없고 하루에 2번 나가서 그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거든요. 거기 옆에 대학도 있고 수질 평가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군말이 없는 거예요. 자, 하여튼 짧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서로 평등하게 서로 발언권을 존중해주면서 서로 설득을 해가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더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일단 내려진 그 결정된 그 결정에 대해서 군말 없이
의무로서 수행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타운십, 내지는 우리나라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직접 가서 여기서 봤던 미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건요. 무슨 사람들이 막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고 거기서 무슨 자기의 이해관계를 대변을 하고 이런 다이내믹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훈육의 공간이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타운십 챕터에서 그 마지막 컨클루전에 나오는 그 토크빌의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잉글랜드, 그죠? 마사추세츠, 뉴잉글랜드의 이 토박이들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삶의 바운더리, 그 조그만 그 스모스피어 안에 있는 데서 스스로 자치를 하고 사는데 그 자치를 함으로써 뭐가 벌어지냐면요. He accustoms himself to those forms. 그죠? 삶이라는 건 항상 규율과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어떤 자치의 공간에서 열심히 참여를 하면서 삶으로써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 삶이 규율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식의 규율이라는 것이 자유의 진전을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식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참여함으로써 그 정신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질서라는 것이 뭔지를 appreciate 하게 된다. taste for ord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 상충하는 의견들과 힘들이 있을 때 그 사이에 밸런스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 가서는 맨 끝에 가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시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나의 의무, 나의 권리 못지않은 그 의무가 뭔지에 대해서 온몸으로 체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게 잭슨이안 디모크라시가 벌어졌을 때 미국의 민주주의도 모든 제도적 장치들이, 잠금 장치들이 풀리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엉망진창으로 나라가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래도 프랑스에 비하면 질서 있게 돌아갔던 이유는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서의식, 그리고 그 질서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식의 살면서 삶의 공간 속에서 풀뿌리에서 만들어졌던 훈육, 그 결과다. 결국은 제도보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얘기로 돌아간 겁니다. 민주주의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한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다시 닫는 수는 없어요. 그러면 민주주의랑 같이 사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거는 내버려두면은 지 멋대로 다 하면은 그럼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뭔가 제어 장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의 전형적인 예를 미국에서 보는 것이다. 또꼬빌은 지금 프랑스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어 장치의 핵심은 결국은 사람이었다. 다르게 얘기하면 시민의식, 그리고 그 시민의식을 배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부르는 그런 식의 풀뿌리의 토양이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또꼬빌은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함정호 원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고요. 저는 이 얘기가 혹시 궁금하신 거가 있거나 하면 제가 더 대답은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늘 지금 일단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